지구 반대편 깊은 산악지대에서 언어학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동시켰을까요? 수백 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류시 드마르셰 교수는 한국 문화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학문적 관점을 뒤흔들었습니다. 말투 속에 담긴 역사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립언어문화연구원 소속 언어민속학 교수 류시 드마르시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프랑스 국립언어문화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특히 소수민족의 언어 보존이죠.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언어 자료들과 현장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드마르셰 교수님, 타론족 조사는 정말 필요합니까? 동남아 소수민족 연구에 이만한 예산을 쓰는 게 타당한가요? 학과장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파리의 봄날, 연구원 회의실에서 학과장 피에르 디부아는 항상 그렇듯 예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소멸 위기의 언어입니다. 학문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차갑게 대답하며 저는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했죠. 매번 예산. 학문의 가치는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제 조교 앙드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과 항상 미소 짓는 눈매가 특징인 앙드레는 저와는 달리 감성적인 접근법을 선호했죠. 교수님, 출발 준비 다 됐습니다. 다만 현지 통역사가. 또 무슨 문제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에 지친 상태였죠. 아니요, 다행히 타론족 출신 송라 씨가 영어를 합니다. 다만 앙드레는 꾸물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길 타론족이 동아시아 문화와 유사점이 많다고. 특히 한국 문화와요. 순간 제 귀에 한국이란 단어가 들어오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대 교환학생 시절에 불편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느꼈던 문화적 충돌과 오해의 감정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죠.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앙드레의 말에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어요. 앙드레, 문화적 유사성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배제하고요. 앙드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썩 납득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한국이란 단어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미안해요, 앙드레. 오늘 좀 피곤해서.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20년 전 서울대에서의 기록들이었죠. 한 페이지를 넘기자 교수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마세요 라고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그때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조심스레 건넸던 충고였습니다. 왜 학문의 감정이 개입되는 거지? 중얼거리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토론과 반박이 학문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는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못지않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앙드레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우리 일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이번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 산악지대. 드디어 타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른 끝에 펼쳐진 작은 마을은 예상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마을 입구에는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고 곳곳에서 닭과 돼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허름한 목조 건물들과 좁은 길. 독특한 문화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교수님, 저기 마을 입구에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앙드레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백발의 노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의 통역사 송라인 듯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송라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목조 건물이었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마을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앙드레에게 말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웃음소리가 20년 전 서울거리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첫날 현지 조사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마을 어귀에서 뛰놀던 한 아이가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리야, 샤리야. 제 손이 녹음기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조가 묘하게 한국어와 비슷했어요. 말의 끝을 살짝 올리면서 부드럽게 흘리는 그 말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던 것 같은 억양이었죠. 앙드레, 저 아이 말투가 이상하지 않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요, 교수님? 저 아이가 친구를 부르는 말투. 어딘가 익숙하게 들려요. 앙드레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설마 제가 한국어와 비슷하다고 말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냥 착각인가 보네요. 계속 조사를 진행합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타론족의 언어를 녹음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문장의 구조, 조사의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 모두 한국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야. 객관적이 되자 리시.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마을 장로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하얀 수염과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찰밥과 매운 채소, 발효된 나물 같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골 밥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먹던 음식입니다. 장로가 말했고 송나가 통역했습니다. 통역사 송나가 제 표정을 보고 덧붙였어요. 예전에 한국인 봉사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네 음식과 비슷하다고. 아, 문화전이죠. 고대 무역로를 통해 음식 문화가 전파된 거겠죠. 가능한 한 학술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 텐데. 제 말에 앙드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단순한 문화전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유사점 아닌가요? 앙드레, 감정 섞지 마세요.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상상이 아닌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죠. 제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워진 것을 느꼈어요. 장로와 송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저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오두막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왜인지 서울대 기숙사에서 보냈던 밤들이 떠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도 어딘가 한국의 산과 닮아 있었고요. 머릿속에서는 앙드레의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유사점들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걸까요? 그냥 내 착각일 뿐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수집한 언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타론족 언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그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마을에서 작은 제사 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돼지머리가 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밥과 술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상 앞에서 두 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 고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돼지머리를 제물로 바치는 방식, 술과 밥을 함께 올리는 배치, 그리고 두 번 절하는 예법까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이었습니다. 앙드레, 저것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교수님. 한국의 전통 제사와 너무 비슷해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유사점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앙드레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송나가 다가왔습니다. 드마르쉐 교수님, 내일 장로님께서 우리 마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대요. 꼭 참석해 주세요. 비밀이요?
네,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진 않는데 교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답니다. 송라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어요. 서울대 강의실, 제가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했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프랑스식 토론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드마르쉐 씨.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학문적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억울함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꿈속에서 강의실을 나오는 저에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족 출신의 민수였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리씨, 괜찮아. 우리 교수님들은 좀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 민수의 말투. 그 부드러운 억양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탈원족 아이들의 말투와 묘하게 겹쳐졌죠. 잠에서 깨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앞두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20년간 품어온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앙드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로님과 인터뷰가 있죠? 네, 교수님. 9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쩌면 오늘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주름진 얼굴에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궁금하시다고요? 장로의 말을 송라가 통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왔어요. 장로의 말에 저는 그만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맥을 넘고 큰 강을 따라 이주했지요. 예전엔 눈이 왔고 옷은 두껍고 찰밥이 많았죠. 장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았어요. 북쪽이라면 중국? 아니면 더 북쪽? 한반도가 있는 방향일까요?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아마 300년은 더 되었을 겁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어요. 300년 전이면 1700년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죠. 혹시 왜 이주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장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향을 잃고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죠. 장로가 다가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꺼내 보여주는 물건들 마이너스 청동으로 만든 작은 장신구, 풍화된 비단 조각,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오래된 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지만 대대로 소중히 보관해왔어요. 송라가 통역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는 달았지만 그 안에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한자와 함께 옛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책을 넘기자 조선시대 문서의 형태가 그대로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경호년 북방 이주민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앙드레 이건. 조선시대 문서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앙드레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장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려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큰 전쟁 후에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지요. 고려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고구려의 후예들이 이곳까지 이주해 왔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조선시대에? 인터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앙드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쩌면 고구려 유민의 이주설 아닐까요? 뭐라고요? 앙드레의 말에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부 유민들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 흡수됐지만 일부는 더 멀리 이주했을 가능성도.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앙드레,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냉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순수한 학문적 열정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지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역사책에도 학술 논문에도 없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타론족은 고구려 유민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앙드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가 가진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타론족의 언어 샘플, 생활 방식, 풍습, 모든 것을 한국의 것과 비교해 보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유사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언어적 특성에서 타론족 언어는 문장 구조가 한국어와 유사했어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 조사의 사용법, 그리고 높임말 체계까지. 구조적으로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많았어요. 음식 문화,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 제사의식의 형태, 심지어 전통 의상의 색채 활용까지. 모두 한국 문화와 공통점이 있었죠. 셋째, 장로가 말한 이주 역사가 역사적 기록과 맞아떨어졌어요. 1700년대는 조선 후기로 정치적 혼란기였습니다. 북방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남하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앙드레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죠. 교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 전체가 모여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전통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2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젊고 교만했던 그 연구자를요.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이자 역사라는 것을요. 타론족의 말투에서 제가 느낀 친근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이어진 역사적 연결고리였어요. 이별의 순간 마을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만든 나무 인형이었어요. 루시 아지매 꼭 다시 와요. 아이의 말을 쏙나가 통역해 주었지만 그 아지매라는 단어는 통역 없이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으니까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 마을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에 발표를 요청했어요. 언어의 정서적 구조와 민족의 뿌리라는 주제로요.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파리 언어학회 회의실에서 저는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학회 위원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죠. 리씨, 너 한국 연구해? 언제부터 동아시아 전문가가 됐니? 드리안 교수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어요. 이건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드리안 교수님.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기대할게. 하지만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길 바래. 우리는 과학자니까. 드리안 교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확히 제가 앙드레에게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를요. 발표 당일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 때문이었겠지만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켜자 타론족 아이의 사진과 한국 시골에서 찍은 제사 장면이 나란히 떠올랐죠. 두 이미지의 유사성은 한눈에 봐도 명백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지 언어 비교가 아닙니다. 말의 끝에서 흐르는 정서를 비교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성과 과학적 방법론을 중시해왔어요. 하지만 타론족을 연구하면서 저는 언어에는 단순한 문법과 어휘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화면에 타론족 언어와 한국어의 비교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문장 구조, 조사 사용법, 그리고 높임말 체계까지. 모든 유사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타론족의 말투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의 끝 처리 방식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타론족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두 영상 속 말투의 유사성은 충격적이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민족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어요. 타론족과 한국인의 언어적 유사성은 우연이 아닌 역사적 연결고리의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처음입니다. 말투에서 민족을 보다니.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군요. 그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앙드레와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앙드레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진정한 연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 후 파리에서 열린 한국 문화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었는데 제 연구가 전시의 일부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던 중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언어학자 드마르쉐 교수님이죠? 뉴스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노부인은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외손주도 타론족 같아요, 말투가. 노부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말끝을 흘리는 방식이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 타론족 영상을 봤을 때 우리 아이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시관 한쪽에서 한국 할머니가 손주에게 밥을 덜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타론족 마을에서 본 장면과 겹쳐 보이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 유사성에 놀랐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의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그때 그 아이가 마담 루시라고 말한 그 따뜻한 말투. 이게 바로 그 정이었어요. 문득 타론족 마을에서 한 아이가 저를 부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루시 아즈메라고 불렀는데 그 말투에 담긴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노부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감정은 같았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벽에 2장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절구질하던 타론족 아이의 사진, 다른 하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적힌 한국어 메모지였죠. 이 두 이미지는 제 연구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문화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산골 마을과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역사.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서랍에서 20년 전 서울대 시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불편함. 이제는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이었던 거죠. 제 연구 결과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타론족과 한국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고 있고요. 우리는 타론족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말끝에 머물던 정서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건 어쩌면 그 말투에 담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제가 오히려 인간의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의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